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큼은 절대 안 한다. 이게 확실해지면 내 인생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축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파카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번역하신 서승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비상식적 성공 법칙 보면은 네. 성공하는 방법, 부자가 네. 되는 방법을 안내하잖아요. 네네. 그럼 몸값을 10배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기 싫은 일을 먼저 뽑아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몸값을 10배 올리거나 혹은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적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좋아하는 네, 일을 네, 찾아라. 네. 이게 좀 네, 보통 보편화되어 있고 네. 보통 특히 연말 연시에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목표를 세우고 하고 싶은 일들을 적죠. 네.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맹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안에는 사실은 하기 싫은 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먼저 다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지만 제대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해는 되면서도 네네네. 사실 솔직히 완전히 와닿지는 와닿지 않거든요.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네.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책에 쓰는 난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개 정도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하기 싫은 일 적으라고 하면요. 네, 다섯 가지? 5가지? 네. 그쵸. 보통 뭐 5가지, 많이 적으면 10가지? 네. 이 정도면 그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혹시 리치파카님이 정말로 연수입을 10배로 늘리고 싶다면 그 하기 싫은 거의 리스트를 10배를 적으셔야 됩니다. 10배 늘려주실 수 있나요, 몸값?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한계가 10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0개에 10배, 100개까지를 써보셔야 돼요. 아, 내가 안 하고 싶은 거? 네, 내가 하기 싫은 거 리스트를 100개까지를 한번 쭉 적어보시는 겁니다. 아, 작가님 이게 네. 제가 솔직하게 조금 안 하다서 그런데 예시 한 3개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예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옛날에 썼을 때 지금 번역은 했지만 번역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번역하기 싫다. 번역을 하셨는데 번역하기 싫다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워낙 일본 통일도 하고 일본에서 오래 살았고 30년 이상 비즈니스를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랑 일하기 싫다. 일본 사람들이랑 일하기 싫다? 사실 정확히는 일본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싫다. 아, 일본 사람 밑에서 하나만 더 예시 들어줄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기 싫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네, 자유롭게 네, 일하고 네, 계신 네. 거 아닌가요? 말하자면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작가님 제가 만약에 그걸 100개를 썼다고 해요? 네. 100개까지 쓰시면 그 다음에는 100개 중에서 베스트 10, 10개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 더 싫은 거? 100개 중에서도 가장 싫은 거 베스트 10, 10개를 골라내고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3개까지 골라내요. 3개를 쓴 거랑 100개를 쓴 상태에서 3개를 뽑은 거하고는 좀 무게감이 다르겠죠. 자, 근데 만약에 더 가능하시다면 진짜로 10배를 목표로 하신다면 베스트 3 정도가 아니라 베스트 1을 뽑으셔야 됩니다. 아, 제일 싫은 거 하나? 제일 싫은 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큼은 절대 안 한다. 이게 확실해지면 내 인생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축이 생깁니다. 아, 신념이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내 몸값이 그래서 올라간다. 어떤 유혹을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어떤 무기가 생기는 거죠. 이것만큼은 안 한다. 그러면 어떤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할 때 맞아, 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였지, 목에 칼이 들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지. 그럼 그거는 다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몸값을 10배 올리려면 싫어하는 것들을 적어라. 신념을 100개, 정하기 100개 위해서. 정도까지 뽑아내서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해라 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건 이해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간다마사 놀이는 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돈미세라고 돈에 미친 새 이런 뜻, 표현도 있는데 너무 돈을 밝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나운서에서 제2유의 습관에서 돈을 몹시 사랑하라. 원서에는 돈을 몹시 이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계라는 게 뭐냐면 익사한다, 익자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 걸 익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는 사랑에 푹 빠지는 거죠. 돈에 푹 빠져라. 그만큼 돈에 푹 빠져서 돈을 정말 돈 자체를 사랑하라 라는 건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역설적으로 그 제일 처음에 서론에 나는 악의 감정을 활용하라는 게 이제 접목이 되긴 하는데, 그거 놔두더라도 정말로 부자들은 돈 자체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마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폐를 다리미로 매번 달아서 엄청 옛날에 들어봤어요. 그런 말. 간다던가 아니면
반지갑을 쓰지 말고 장지갑에 이렇게 고이 모셔놓으라든가. 돈 꾸겨지지 않게. 꾸겨지지 않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지폐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안 갖고 다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비싼 화폐가 5만 원짜리죠.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거.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거. 그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거가 앞뒤면 생각나세요? 그냥 신사임당 얼굴이 있는 것만 알고 나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치관이 돈을 좋아하십니까? 돈을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랑까지는 아닌가? 사랑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정말 좋아하냐? 좋아하면 그럼 5만 원짜리 정도는 가볍게 그리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앞뒤면 그 초상화처럼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안 사랑하나 봐요. 네. 근데 이게 대부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이제 10,000엔짜리가 제일 비싼 지폐인데, 어딜 가나 이제 대부분 이제 못 그리다고 하더라고요. 간다원사가 대해서 미대생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모를 것 같아요. 미대생도 못 그린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이제 못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나 자신있게 질문할 수 있는 거는 돈을 사랑하냐? 그려볼래요? 그러면 다 못 그리는데, 근데 이걸 유일하게 그릴 수 있는 집단을 한번 만났다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데 초청을 받아서 좀 약간 점잖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아까 분위기가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어쨌든 강연을 잘 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정말 돈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자신있게 다 대답을 하시는데요. 10,000엔짜리 지폐를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죠. 그 정도요. 그래서 네, 진짜요? 그랬더니 다 그리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그분들의 디테일이,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분하고, 야, 있잖아. 10,000엔짜리 뒤에 보니까 주름이 있었잖아. 근데 그 주름이 8개였니? 7개였니? 정말요? 네,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디테일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다 그려내시더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제가 처음 겪는 거니까 취재측에 물어봤다면 도대체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십니까? 간다상 이분들은 현금 자산 100억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현금 자산 100억 이상? 진짜 부자들인 거죠. 와, 그분들은 돈을 다 그릴 줄 안다는 거네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저 갑자기 이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예전에 제가 네. 자전거를 사려고 할 때 자전거만 보였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내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명품백 그렇죠. 사려고 했는데 저 원래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 가방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홍 회장님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시던데, 스마복스에. 예를 들어서 돈은 이제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을 보낼 때 잘 가라. 잘 가서 잘 했다가 다시 돌아오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맞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약간 그 찐 부자들은 뭔가 통하는 게 다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은 저보다 훨씬 앞서서 이런 성공, 부자들을 연구하셨고 실제로 그쪽으로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인생 선배로서 저에게 좀 해주실 만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의사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자, 그 질문에는 또 한 가지가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하나도 받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사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0억을 받건 100억을 받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질문에는 보통은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던가, 여태까지 못 갔던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그러면 리치크 박사님한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6개월밖에 내 삶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않다 하더라도 꼭 하고 싶은 거가 있다면. 질문에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진짜 아까 말한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고 이건 당연한 것 같고, 그쵸. 일적으로 보수 안 받고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책 쓰고 싶어요. 꼭 쓰셔야 되겠네. 네, 책을 쓰면 내가 죽어도 내가 남겼던 글, 생각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거고 또 그걸로 영감을 받거나 가치를 얻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싶어요.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6개월밖에 수명이 안 남았다는 식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데드라인을 정한 상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구나. 그렇죠. 이거 너무 좋은 질문 같아요. 누군가한테 이제 너 뭐 좋아해? 이런 거 물어보는 것보다 너 6개월밖에 못 산다면 그런데도 뭐 하고 불구하고 싶어? 뭘 하고 싶냐. 너무 그리고 그게 딱 정해졌다면 오케이. 그럼 너는 지금부터 6개월의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거나 정말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저 궁지에 몰리면 네.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책도 간호사가 명언을 남겼는데, 그래서 근데 책을 쓰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데드라인을 정해줘야 돼요. 편집자든 뭐 네. 출판사에서 언제까지 써라. 네, 간다상 언제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출판사님 책을 쓰기 위해서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6개월 후가 데드라인입니다. 6개월 이내 쓰셔야 됩니다.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책에서 비슷한 말 봤는데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뭐 한 내년까지 해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머리에 이렇게 총을 겨누고 이거 3개월 안에 끝내 라고 하면 사실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걸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낸다. 너무 좋은 조언이네요. 근데 저는 그러면 2024년에는 책 쓰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꿈이나 목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제 꿈은 평생 현역으로 있는 겁니다. 은퇴는 저한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유일한 멘토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저가 아버지 같은 일본의 유명한 카피라이터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신 시점이 한 86세 정도여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현역이셨어요. 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일을 하셨다. 네, 왜 일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맞아. 그만큼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나를 누군가가 원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꿈은 지금도 이제 계속 그걸 향해서 가고 있지만 평생 할 수 있는 일단 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코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치라는 거는 나이를 먹게 되면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있죠. 백과를 휘날리는 그런 점잖은 신사가 정말 인생 멘토로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인생의 경험과 모든 거를 나눠줄 수 있는 뭐 그런 코치? 80, 뭐 한 90세까지 산다 하면 아니면 뭐 그렇게 100세까지 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럼 그때 되면은 경험이 진짜 엄청나게 쌓여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겪은 그런 인생의 체험, 경험들을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이 하찮은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내 눈앞에 놓여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돌이켜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어정쩡하게 끝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하찮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써먹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최선을 안 했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간담회 전문가이긴 하지만 뭐 그걸 뭐 이렇게 뭔가 생각해서 목표를 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가 좋아서 아니면 정말 바빴지만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담회사한테 뭐 배우고 그냥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했던 거죠. 네. 지금까지 간다 마사노리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비상식 성공 법칙을 번역하신 서승범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